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나 보네.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척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학과에서는 척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 척도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척도라고 하는 교과목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척도를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통계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과 같은 사회과학에서는 척도라고 하는 걸 그냥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분석은 잘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하기 쉽고 잘 되어 있으니까 잘 하는데, 문제가 이 척도를 잘못 적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수님들조차도 논문을 쓰실 때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척도를 잘못 적용을 해서 이 분석한 결과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또 현실 세계에서는 척도를 잘 적용을 해서 설문지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학문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이 만들어진 책들을 번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얘도 역시 일본에서 썼던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쓴 이 용어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척도에서 원래 척자는 한글의 자입니다. 자. 한 척, 두 척 할 때 척이죠. 자. 그래서 자의 빈도입니다. 자의 그 간격. 자의 간격.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쉽죠.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설문조사를 하려면 척도가 동일해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의 간격은 동일하잖아요. 자의 간격처럼 동일한 그런 간격을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척도가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자의 간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영어의 용어도 이 크기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스케일이. 그래서 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지를 가지고 응답을 조사할 때 그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특정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할 때 특정 대상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호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문지의 응답 항목이 A, B, C, D, E라고 5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할 때 A와 B, B와 C, C와 D, D와 E 사이의 간격이 동일해야 해요. 그걸 일정한 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규칙. 그래서 이제 자의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제 기억을 해 두실 것. 물론 이제 시험을 보면은 시험 문제의 답은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의 측정 도구로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일련의 숫자나 기호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척도라고 하는 게 자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할 때 그 간격이 동일해야 한다. 어떤 이 척도를 사용을 하든지 간에 그 사용하는 척도에 있어서 각각의 구간은 동일하다. 각각의 구간은 동일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10cm자도 있고 30cm자도 있고 50cm자도 있고 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척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든지 간에 그 척도에 있는 각각의 단위들에 있어서 그 단위와 단위 사이의 구간은 동일하다. 간격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 넘어갑시다. 이제 척도는 5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과 서열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 비율 척도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명목 척도는 숫자와는 상관이 없는 수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응답할 때 A1, 2, 3, 4라고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기타 라고 할 때 이 각각의 구분이 이 천주교라고 응답을 한 이 구분과 기독교라고 응답을 한 이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이 둘 사이의 구분이 겹치거나 섞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자가 가지고 있는 간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와는 관계없는 내용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척도이다. 그래서 이처럼 학력 수준이나 종교 또는 지역 등과 같은 그런 내용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척도. 이때 이제 설문에 대한 응답의 문항에 보면은 남자는 1, 여자는 2로 예를 들어서 응답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1은 남자고 2는 여자이지만 1이라고 하는 숫자나 2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1을 여자, 2를 남자로 할 수도 있다. 그걸 이제 명목 척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통계적인 조사를 하는 데의 필요성에 따라서 숫자를
부여해 준 거다. 이게 명목척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nomin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ominal scale, 명목척도. 두 번째, 얘는 이제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다 보면은 설문지 제일 앞에 붙어 있거나 제일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서열척도라고 얘기해요. 서열. 그래서 얘는 서열이니까 순서죠. 서열이 순서. 1, 2, 3, 4라고 하면 순서를 나타내는 것. 얘도 역시인지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얘도 이 응답하는 숫자의 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척도이다.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척도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응답을 하다 보면 학년이 나오잖아요.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것은 이제 학년은 순서를 나타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학년을 1이라고 하고 2학년을 2라고 하는 것이나 1학년을 10이라고 하는 거라고 2학년을 20이라고 하는 것이나 순서를 나타내주는 것을 의미를 하지만 좀 낯설기는 하지만 1학년을 10이라고 하고 2학년을 20이라고 해서 뭐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명목척도와는 유사하지만 명목척도는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2에서 1을 뺀 값이 1이고 3에서 2를 뺀 값이 1이라고 해서 모두 1이라는 차이가 나지만 2에서 1을 뺀 1과 3에서 1을 뺀 2의 값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열적도에 있어서는 그 차이값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되게 앞에 있는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설문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라든지 기초조사를 할 때 사용을 해요. 기초조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간척도와 그 다음에 이제 비율척도 있는데 통계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 등간척도와 비율척도 두 가지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얘는 이제 간격이 동일한 척도. 아까 이야기했던 자와가 나타내주는 이 아주 자와 딱 맞아 떨어지는 의미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명목척도나 서열척도와 달리 그 자료들 사이의 간격이 의미를 가져요. 간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간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0이라고 하는 값이 이게 의미가 없다. 또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 0이 존재하게 되면 마이너스 0 이하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0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이제 서열적 앞에 있는 서열적도와 비슷하게 특정 대상의 순서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열적도와 달리 간격이 같다. 그리고 이제 0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0이 없으면은 수학에서 이제 0이 없으면 곱하기와 나누기를 할 수 없다. 곱하거나 나눌 수 없다. 더하거나 뺄 수는 있으나 곱하거나 나눌 수 없다. 이 온도계 온도에서 이 영도라고 하는 것, 영도라고 하는 게 영상과 영하를 구분하는 점이 되는 것이지 온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와 각각의 간격 사이의 크기가 중요하지만 0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등간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되게 등간척도로 간격이 동일한 형태로 응답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설문지 응답 형태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만족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개의 척도를 가지고 아주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아주 불만족스럽다. 또는 이제 되게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설문 항목에서는 반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불만족스럽다가 1,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아주 만족스럽다. 되게 이런 형태로 이제 설문지가 만들어져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간격이 동일한,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자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면 된다. 이제 일반적인 통계조사,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통계조사에서는 이 등간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장 익숙할 것이고, 또 이제 3, 4학년 가면 설문조사를 많이 과제로 내줍니다. 설문조사 하는 걸 과제로 많이 내주는데요. 그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때 어떤 분석을 해야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걸 다시 한번 파일을 열어보시고 쭉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비율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율 척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등간척도의 성질에 포함해서 0이라고 하는 값이 의미를 갖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숫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척도, 숫자의 개념이 사용되는 것.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더하기 빼기에 더해서 곱하기와 나누기의 연산이 가능하다. 곱하기와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길이, 무게, 부피, 경력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로 길이가 비율 척도이냐,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냐는 거죠. 그렇죠? 무게가 마이너스의 개념이 존재하냐? 이제 등등등등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개념 각각 마이너스가 존재하냐라고 하는 것을 접근을 하지 마시고 0이라고 하는 값이 의미를 갖는 그런 자료. 기억하실 것은 비율 척도는
제로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척도이다.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적인 분석이나 그다음에 공학적인 그 자연과학이나 이과 쪽에서 사용되는 자료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대부분 비율 척도를 사용을 합니다. 경제학이나 이과 쪽에서는 대부분 비율 척도를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경영계통 쪽에서는 중간 척도를 대부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 그리고 1차 조사 앞에서 봤던 이제 1차 자료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는 자료인 경우는 대부분이 중간 척도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요. 2차 자료, 한번 가공이 돼서 나오는 자료인 경우에는 이 비율 척도 자료의 형태로 많이 분석이 돼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척도의 내용인데, 이 척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쭉 이 슬라이드를 읽어보시고 이번 주 과제는 이 척도의 종류와 중요성,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앞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척도의 종류와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제로 해서 블랙보드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올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보시오. 네. 네, 기억하세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가 이제 블랙보드에 과제란에 제시해 놓을 테니까. 네, 워드로 네. 하면 됩니다. 워드로 쭉.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긁어가지고 예. 워드에 옮겨가지고 쭉 이제 문장을 레포트 형태로 문장을 쭉 정리를 하시고, 이제 조금 더 그 인터넷에 보면 파일 형태로 많이 있어요. 척도라고 하는 것이 아량글 파일, 워드 파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좀 더 따듬어서 정리해서 이 내용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힘들었으니까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네. 네. 11시 10분에 들어오세요. 자, 시작합시다. 여보시오. 예, 아픈 사람 없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은 없습니까? 요즘에 보니까는 그 여기 안서동에 이제 학생들이 저녁에 술 먹고 노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저녁에 12시 넘으면 술 먹고 막 소리 지르는 학생들이 있는 거 보니까 범위 워낙이요. 살만한가 봐요. 어제 이제 동네 한 바퀴 쭉 나가봤더니 그 학교 앞에 있는 고깃집들에도 사람들이 꽤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좀씩 괜찮아지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학교 나오는 게 좋습니까? 여대로 한 1년 가는 게 좋습니까?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가는 게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이 창궐 하더라도 오프 수업을 합시다. 이제 예전에는 이 수업을 하면서 설문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 그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조사하고 싶다.
그리고 그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절한 그 특정 척도가 어떤 척도이다라고 하는 게 정해졌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그러면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1차 자료를 뽑을 때 2차 자료는 어차피 척도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1차,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것들은 1차 자료, 1차 조사 자료와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를 표본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대상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얘는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설문조사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도 이제 표본 추출론 해가지고 이제 통계학, 예전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졸업하려면 전공 학점이 120학점을 따야 했어요. 전공을 40과목을 그래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표본 추출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추출론 1, 2 등등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본을 뽑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대상을 잘 뽑아야 분석하고자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대상을 잘 뽑아야. 그래서 이제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가, 표본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그 표본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가에 따라서 이 표본이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대상인지 아닌지, 다시 얘기하면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가에 따라서 그 표본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가에 따라서 이 표본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논문을 써서 심사를 할 때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심을 한다라고 하는데도 실제 하다 보가 다 분석을 끝내놓고 논문까지를 써놓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표본을 잘못 뽑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난감하죠. 그럼 그건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잘 뽑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을 해서 나중에 취직을 하면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설문조사를 할 때도 이 표본 추출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찾아보고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에 적합한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집단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본을 뽑아야 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편의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규칙이나 이 룰에 의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뽑으면 안 된다. 이것처럼 대학생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1학년 학생이 자기 1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쭉 자료를 뽑았으면 1학년 학생이 대학생인 것은 맞지만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 대학생들의 생각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학년과 2학년, 3학년, 4학년들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대학 생활을 오래 하게 됨에 따라서 갖게 되는 생각이나 또는 이 형성되는 그런 가치관 등에 따라서 이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표본 추출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연구 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을 잘 뽑아야 된다. 뽑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추출 방법이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표본을 잘 뽑아야 한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얘입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법. 얘를 임의 추출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랜덤 샘플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랜덤 샘플링. 규칙을 두지 않고 규칙이 없이 뽑는 것.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랜덤 샘플링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림으로 얘는 이제 이게 있어요. 모집단, 그러니까 그 표본 설문조사라는 해서 그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는 원래 집단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원래 집단이 모집단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는데, 랜덤하게 뽑는데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규칙을 설정해 줘야 해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모집단의 각 사례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균등하게 해서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호서대학교 학생들의 이 어떤 의식을 조사하고 싶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대해서 일정하게 규칙을 정해서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1, 2, 3, 4학년의 학생들의 숫자가 거의 같다면 각각의 학년마다 4분의 1씩 뽑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학생이 줄어서 1학년 학생의 숫자가 4학년 학생 숫자의 2분의 1밖에 안 된다면 각각 4분의 1씩 뽑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모집단의 이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뽑아내는 표본의 숫자를 집단에 따라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뽑는다. 그런데 이제 이 무작위로 뽑는 것도 규칙적이에요.
이제 어떤 거냐면 학번에 있어서 이 학번이 1, 2, 3, 4, 5, 6, 7, 8, 9, 0 하는 형태로 됐다라고 한다면 뽑는데, 예를 들어서 1학년이 1000명인데 그 중에 100개를 뽑고자 한다 라고 하면 학번에 있어서 10번째 자리마다 해서 건너뛰면서 뽑으면은 그래도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 뽑고 1번 001에 돼 있는 학번의 학생을 하나를 뽑고 11번, 21번, 31번으로 가면 100개가 뽑히겠죠.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뽑는데 그 무작위 추출도 룰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균등하게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난수표를 이용해서 뽑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난수표를 이용을 한다. 요즘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컴퓨터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보면은 표본 추출 방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체 학생의 집단에 대한 것을 엑셀 파일로 정리된 것을 있으면 걔를 업로드를 시켜놓고 추출하는데 적용해야 할 규칙을 쭉 정해주면 컴퓨터에서 표본을 뽑아줍니다. 저런 컴퓨터나 난수표를 이용한다. 그런데 이제 무작위 추출 방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방식을 이용해서 뽑는 샘플이 사이즈가 적으면, 표본의 개수가 적으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표본의 특성이 왜곡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 무작위 추출법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설정할 경우에 사용을 해야 해요.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계학에서는 이제 또 어떤 룰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샘플의 개수가, 표본의 개수가 30개가 넘어가면, 표본의 개수가 30개가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날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30 이상이면 이 표본이 가지고 있는 분포는 정규 분포한다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제 표본이 30개 이상이면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하고 30개 미만이면 T 분포표를 이용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건데, 통계학에서는 이 샘플이, 그러니까 설문지를 30개 이상 이 단순 무작위 추출되는 것처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균등하게 기계적으로 뽑아내서 이 샘플을 30개 이상 정도 거두면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30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분석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줄 때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과제를 내줄 때도 설문지 몇 개 받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100장 정도 받았는데요 라고 해도 교수님들이 그것밖에 안 받았어? 못 받았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특성.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워낙에 높아서,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도가 촘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서동만 한 바퀴 돌아도 100명 이상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설문지를 100장을 걷어도 별로 못 걷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당 거리가, 그러니까 한 집 건너 이 옆집을 옆집 한 집에서 옆집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평균 한 2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옆집 가는데 2km까지 걸리는 상황이면 실제로 30개 걷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렇죠? 설문지 30장 걷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특성으로 놓고 보면 100장 걷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인구 밀도는 높지만 사람들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제 그런 특성을 놓고 보면 30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앞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표본, 여러분들이 분석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특성을 충족시키는 표본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100장만 걷는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본의 사이즈, 표본의 사이즈와 관련해서는 뒤에 또 다시 한번 시간이 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적정하냐라고 하는 것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 표본의 사이즈는 연구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부 같은 경우, 정부에서조차도 특정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도 이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명에게 물어봤느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뭐 한 150명 정도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150명 사이즈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150명에게 대답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별반 이의를 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표본의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본을 뽑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이 단순 무작위법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표본을 이제 어떤 룰을 갖춰서 표본을 뽑는 방법이 있어요. 전체 모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쭉 부여한 뒤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뽑아내는 기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 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 형태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얘와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얘는 이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에서는 쭉 일정한 간격으로 쭉 표본을 나눠놓고 기계적으로 이제 표본을 뽑는 방법. 여기서는 어떤 얘와 여기에 나오는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1번 뽑고 11번 뽑고 쭉 넘어가면서 이제 이 단순 무작위를 추출을 하면 대상이 또 확정되는데 여기서는 1번을 뽑고 11번째를 이 체계적 표본 추출법에서는 11번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응답이 안 되거나 대상이 응답을 안 하거나 하면
12번째를 뽑아요. 그럼 그 다음에 10명이 넘어가면 이제 22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뽑는 방식이 두 개는 다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무작위 추출법에서 여기는 것처럼 일정한 규칙에 따라라고 하는 부분이 체계적 표본 추출법과는 상당히 비슷한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 표본 추출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선거 출구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개표소 앞에서 선거를 하고 나면 누구를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두 가지는 이제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랜덤 방식과 이 체계적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혼합한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층화 추출법은 여기는 모집단이 여러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집단을 이루는 비율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 얘는 이제 아까 여기 무작위 추출법에서 이야기한 얘를 더 이제 심화시켜서 보완해 놓은 방법이에요. 그럼 총 학생 수가 10,000명인 학교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학년의 비율이 1대1, 3대4라고 하면 100명, 200명, 300명, 400명씩 추출하는 것. 이때 이제 이 비례층화 추출법에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무작위 법에서는 이 기준만 적용이 되는데 비례층화 추출법에서는 집단을 이루는 비율에 따라서 뽑기 때문에 1, 2, 3, 4로 나누고 각 학년에 있어서 성별로도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층을 정확하게 잘라서 이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남자가 30%, 여자가 40%, 이 60, 70%이면 남자를 30명, 여자를 40명 등으로 짜게 줘야 해요. 단순 무작위 추출법에서는 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만 잘라주는데 비례층화 추출법에서는 모든 특성을 다 반영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특성을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잘라준다. 그 다음에 다단계 층화 추출법 얘를 또 다시 또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위 표본 단위를 설정을 하고 이 비례층화에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위 단위를 표본을 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대학교로 표본을 뽑고 단과대학으로 나누고 다시 학과별로 나누고 라고 하는 형태로 쪼개는 방법.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본을 뽑아요. 이게 이제 다단계 층화 추출법. 그 다음에 이제 군집법은 얘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질적이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집단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이질적이다. 외부적으로 보면 동질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할 때 그러면 이제 이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하는 생각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큰 틀, 자전거 구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동질적이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서울시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25개구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한두 개구 표본으로 선정된 몇 개 구만 조사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군집 추출법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집 추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군집 추출법을 하는 방식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또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이 레포트를 가지고 군집법을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레포트 분량 제한은 한 두 페이지 정도 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은 많지 않죠? 두 페이지 괜찮습니까? 네. 두 페이지로 해서 올리시고요. 두 페이지로 해서 이제 내용을 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